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다. 하늘이 뚫린 듯 퍼붓는 장대비가 서울 관악구의 낡은 달동네를 집어삼킬 듯 때리고 있었다. 가로등 하나 제대로 켜지지 않은 칠흑 같은 골목길,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위태롭게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번개가 번쩍하며 세상을 하얗게 밝혔다. 회장님,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길이 미끄러워서 더는 차가 못 들어갑니다. 제가 먼저 가서 비키라고 했지. 이깟 비가 대수야?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년 잡으러 왔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가야지. 차 뒷좌석에서 칠순이 넘은 노파가 튀어나왔다. 500억 자산가이자 강남 사채시장의 전설 독사 장옥분 회장이었다. 그녀는 수행비서가 받쳐든 우산을 거칠게 밀어냈다. 명품 투피스가 순식간에 빗물에 젖어들었지만 그녀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렸다. 7개월이야. 월세가 밀린 지 7개월이라고. 감히 내 돈을 떼먹어? 내가 누군지 알고. 이 바닥에서 장옥분 돈 떼먹고 무사한 놈 못 봤어. 장 회장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흙탕물을 튀기며 바닥을 찍었다. 그녀는 평생을 돈에 미쳐 살았다.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는 걸 40년 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남편이 노름 빚을 지고 도망갔던 날, 피덩이 같은 딸을 안고 거리를 헤매다 결국 고아원 앞에 버려야 했던 그 지옥 같은 밤. 그날 이후 장옥분은 죽었다. 오직 돈만 아는 괴물만 남았을 뿐. 여기냐? 이 반지하 구석탱이가 그 박소희라는 년 사는 곳 맞아? 네, 회장님. 주소지는 여기가 맞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빌라,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어두운 반지하. 현관문은 녹이 슬어 붉은 핏물 같은 녹물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키키한 곰팡이 냄새와 하수구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다. 어우, 냄새. 구역질이 나서원. 야, 박소희.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튀어나와. 장 회장이 지팡이로 철문을 쾅쾅 후려쳤다. 쩌렁쩌렁한 쇳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안 나오면 문 부수고 들어간다. 경찰 부르기 전에 나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빗소리만 요란할 뿐 집안은 죽은 듯 고요했다. 장 회장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비서. 문다. 네? 회장님, 그건 주거침입. 시끄러워. 월세 안 낸 세입자 확인하러 온 거야. 문 따라고. 비서가 쩔쩔매며 문고리를 돌렸다. 끼익 마이너스. 의외로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코를 찌르는 악취. 그것은 단순히 곰팡이 냄새가 아니었다. 무언가 부패한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가 훅 끼쳐왔다. 불 켜. 비서가 휴대폰 조명을 비췄다. 좁은 단칸방, 여기저기 널린 쓰레기들. 그리고 방 한구석, 곰팡이가 핀 이불 속에 무언가 웅크리고 있었다. 휙. 비서가 놀라 뒷걸음질 쳤다. 장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성큼성큼 들어갔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였다. 누구냐? 박소희 너냐? 자는 척하지 말고 일어나. 장 회장이 이불을 지팡이로 쿡 찔렀다. 꿈틀 이불 속의 물체가 움직였다. 천천히 고개를 드는 작은 생명체. 7살이나 되었을까? 뼈만 앙상하게 남은 여자아이가 퀭한 눈으로 장 회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너 누구냐? 내 엄마 어디 갔어? 아이는 대답 대신 덜덜 떨며 뒤로 물러났다. 아이의 입가에는 하얗게 침이 말라붙어 있었고 손에는 곰팡이가 핀 식빵 조각이 들려 있었다. 며칠을 굶은 건지 눈이 퀭했다. 말 못해? 벙어리야? 내 엄마 박소희 어디 갔냐고. 장 회장이 소리를 지르자 아이가 울먹이며 방 안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장롱 앞 또 하나의 이불 더미가 있었다. 엄마 자요. 깨우지 마세요. 엄마 아파요. 아이가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자? 해가 중천. 아니, 지금 밖이 난리가 났는데 잠이 와? 야, 박소희. 당장 안 일어나.
장 회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이불을 확 걷어찼다. 그 순간 장 회장의 입에서 헉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비서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다. 이불 속에 있던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다. 창백하다 못해 검푸르게 변해버린 얼굴,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진 팔다리,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는 눈동자. 죽어 있었다. 그것도 며칠은 좋게 지나 보였다. 이게 무슨... 천하의 독사장 회장도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월세를 받으러 왔다가 시체를 보다니. 재수가 옴부터도 유분수지. 그런데 그때였다. 할머니, 우리 엄마 깨우지 마세요. 엄마 일어나면 저 밥 준다고 했어요. 아이가 죽은 엄마의 팔에 매달리며 칭얼거렸다. 엄마가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데 그 곁에서 아이는 엄마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며 굶고 있었던 것이다. 장 회장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았다. 비서, 당장 경찰 불러. 그리고 119도. 장 회장이 소리쳤다. 그때 비서의 휴대폰 불빛이 아이의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다. 번쩍. 날 꽃대 묻은 티셔츠 사이로 은색 줄 하나가 반짝였다. 장 회장의 눈이 매처럼 날카롭게 꽂혔다. 잠깐. 장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에게 다가갔다. 너, 그거 뭐냐? 목에 건 거. 싫어요. 엄마가 아무도 보여주지 말랬어요. 아이가 목걸이를 감싸 쥐며 뒷걸음질 쳤다. 이리 와보래도. 장 회장이 아이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고 목걸이를 끄집어냈다. 반쪽짜리 은색 하트 펜던트. 그리고 그 뒷면에 새겨진 달고 다른 글자. 내 사랑 내 생명 옥분. 세상이 멈췄다. 빗소리도 천둥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장 회장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 목걸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 45년 전 남편이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리기 전 선물했던 싸구려 은목걸이. 자신이 젖먹이 딸을 버리던 그날 밤 울어대는 딸의 목에 걸어주며 피눈물로 약속했던 그 목걸이였다. 수연아, 이걸 팔면 밥 한 끼는 먹을 수 있을 거야. 엄마가 꼭 찾으러 올게. 미안해. 장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더듬었다. 옷깃 속에 숨겨두었던 나머지 반쪽짜리 하트 펜던트. 2개를 맞춰보았다. 딸까. 완벽하게 하나로 맞춰졌다. 장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시선을 천천히 들어 죽어있는 여자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부패해서 알아보기 힘들지만 저 오뚝한 콧날 저 인매. 거울 속 자신의 젊은 날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수연아? 내 딸 수연이. 평생을 찾아 헤매던 내 새끼. 내가 500억을 벌어놓고 금방석에 앉혀주려고 악착같이 찾았던 내 딸. 탐정들에게 수십억을 쥐어주며 찾으라고 닥달했던 내 딸이. 지금 내 건물 내가 월세를 독촉하던 이 냄새나는 반지하 방에서 굶어 죽어 있었다고?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이건 말도 안 돼. 으아. 장 회장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에 쓰러졌다. 명품 옷이 오물투성이 바닥에 뒹굴었다. 그녀는 죽은 딸의 시신을 부여잡고 흔들기 시작했다. 일어나. 일어나 이년아. 내가 왔어. 엄마가 왔다고. 돈 가지고 왔어. 쌀밥 먹여주려고 왔어. 근데 왜 이러고 있어? 왜? 통곡 소리가 반지하 방을 가득 채웠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장 회장의 등 뒤에서 덜덜 떨고 있었고 비서실장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40년 만의 재회였다. 하지만 너무나 늦어버린 끔찍하고 잔인한 재회였다. 그때였다. 쿵쿵쿵. 열려있는 현관문 쪽에서 험악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박소희.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없는 척하고 숨어 있으면 우리가 모를 줄 알아?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셋이 흑발로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빗물을 뚝뚝 흘리며 들어온 그들의 손에는 야구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사채업자들이었다. 뭐야? 웬 할망구랑. 이 썩은 냄새는 뭐야? 사내들이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야, 박소희 저거 죽은 거 아니야? 야, 돈 안 갚으려고 죽은 척하는 거 봐라. 야, 물 가져와. 확 뿌려서 깨워. 한 놈이 킬킬거리며 방구석에 있던 생수병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던 장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헝클어진 백발, 번져버린 눈화장, 그리고 핏발이 선 눈동자. 그 모습은 흡사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기 같았다. 손대지 마. 낮게 깔린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방 안의 온도를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뜨릴 만큼 섬뜩했다. 뭐야, 이 할망구는? 우린 돈 받으러 왔다. 이 여자가 우리 돈 300 떼먹고 잠적했어. 할망구가 대신 갚을 거야? 300? 장 회장이 피식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이 너무나 기괴해서 깡패들조차 흠칫 뒤로 물러섰다. 고작 300만 원. 내 딸의 목숨값이 300만 원이었다고? 내가 입은 코트 한 벌 값도 안 되는 돈 때문에 내 딸이 병원 한 번 못 가보고 굶어 죽었다고? 장 회장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손에는 묵직한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그래. 갚아주마. 이자까지 쳐서 아주 넉넉하게. 장 회장이 핸드백을 열었다. 수표 뭉치를 꺼냈다. 1억 원짜리 수표 다발이었다. 깡패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거면 되냐? 내 딸 목숨값이 이거면 되냐고. 장 회장이 수표 다발을 깡패들의 얼굴에 흩뿌렸다. 종이비처럼 쏟아지는 돈벼락. 주워. 다 주워서. 그걸로 내 놈들 저승 가는 노잣돈이나 해라. 뭐뭐? 오늘. 이 방에서 살아서 나가는 놈은 없을 테니까. 번쩍. 천둥 소리와 함께 장 회장의 지팡이가 허공을 갈랐다. 퍼. 선두에 서 있던 깡패 놈의 머리통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50년을 기다려온 어미의 한이 그리고 끓어오르는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아! 외마디 비명과 함께 깡패 하나가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머리에서 피가 솟구쳤다. 다른 두 놈이 당황해서 주춤거렸다. 70대 노파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파괴력이었다. 이 할망구가 미쳤나. 야, 뭐해. 잡아. 나머지 두 놈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장 회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시장통에서 생선 대가리를 치며 억척같이 살아온 여자였다. 깡다구 하나로 강남 바닥을 평정한 독사였다. 내 딸 몸에 손대려고 했던 그 더러운 손모가지 내가 오늘 다 분질러 주마. 장 회장이 지팡이를 휘둘렀다. 정확히 놈의 팔뚝을 가격했다.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크악. 비서. 뭐해. 문 막아. 한 놈도 내보내지 마. 장 회장의 호통에 비서실장이 정신을 차리고 현관문을 가로막았다. 비서실장 역시 특수부대 출신의 경호원이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바닥을 뒹구는 깡패 세 놈. 피투성이가 된 그들 위로 1억 원짜리 수표들이 흩어져 있었다. 할머니. 구석에 있던 아이 민지가 겁에 질려 울먹였다. 장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지팡이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장 회장이 무서운지 움찔거렸다. 미안하다. 할미가 무섭게 했지? 미안해. 장 회장은 피 묻은 손을 옷에 쓱쓱 닦고 아이를 안아들었다. 깃털처럼 가벼웠다. 아이의 앙상한 갈비뼈가 장 회장의 가슴을 찔렀다. 배고팠지? 우리 강아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한 것이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건장한 조폭 3명. 그 위에 돈다발이 뿌려져 있고 그 한가운데에 백발의 노파가 죽은 시신을 지키며 아이를 안고 서 있는 모습.
무슨 일입니까? 칼 내려놓으세요. 경찰이 소리쳤다. 장 회장은 차갑게 경찰을 노려보았다. 칼? 이건 지팡이다. 그리고 이놈들 주거침입의 특수폭행 미수범들이다. 내가 정당방위한 거니까 잡아가려면 잡아가. 장 회장의 기세에 경찰들이 압도당했다. 그녀는 입고 있던 밍크 코트를 벗어 딸의 시신을 덮었다. 45년 전 갓난쟁이를 포대기에 싸서 버렸던 그 죄스러움이 가슴을 난도질했다. 아가, 춥지? 엄마 옷 따뜻해. 이제 안 추울 거야. 장 회장은 오열 대신 이를 악물었다. 지금 울면 무너진다. 내 딸을 이렇게 만든 놈들을 잡기 전까진 눈물 한 방울도 사치다. 비서실장. 네 회장님. 이 놈들 합의 없어. 변호사 군단 다 불러서 콩밥 먹여. 그리고 내 딸. 수연이. 최고급으로 모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영안실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내가 데려간다. 장 회장은 아이를 안고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그녀의 피 묻은 얼굴을 씻어내렸다. 그녀는 하늘을 노려보았다. 신이시여, 당신이 내 딸을 버렸다면 나는 이제부터 악마가 되겠습니다. 내 딸을 죽게 만든 놈들 내 손으로 뼈와 살을 분리해 놓겠습니다. 방해하면 신이라도 죽여버릴 거야. 그날 밤 서울 시내의 최고급 병원 영안실 VIP 특실에 고 박수연의 빈소가 차려졌다. 조문객은 받지 않았다. 오직 장 회장과 민지 둘뿐이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장 회장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다. 잠 한숨 자지 않았다. 그저 딸의 영정 사진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35살. 너무나 젊고 예쁜 나이. 사진 속의 딸은 환하게 웃고 있는데 현실의 딸은 차가운 냉동고 속에 누워 있었다. 할머니. 엄마 언제 일어나요? 엄마 추울 텐데. 민지가 상복을 입고 장 회장의 옆에 앉아 물었다. 아이는 아직 죽음이 뭔지 몰랐다. 그저 엄마가 깊은 잠에 들었다고 생각했다. 민지야. 네? 엄마는 하늘나라로 여행 갔어. 아주 멀리. 나만 두고? 나 밥 누가 줘? 할미가 주지. 이제 할미랑 살 거야. 할미가 맛있는 거 다 사주고 예쁜 옷도 다 사줄 거야.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장 회장은 민지를 끌어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꺼이꺼이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빈소를 가득 채웠다.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따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일기장 같습니다. 곰팡이가 슬고 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낡은 대학 노트. 장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아들었다. 표지에 사랑하는 딸 민지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첫 장을 넘겼다. 2023년 1월 5일. 오늘도 엄마 꿈을 꿨다. 시장통에서 놓친 엄마 손. 너무 따뜻했는데. 엄마는 잘 살고 있을까? 나처럼 춥지는 않을까? 장 회장의 눈앞이 흐려졌다. 딸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 2023년 2월. 텔레비전에 나오는 대부업계 큰손 장옥분 회장님을 봤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목걸이. 내 목걸이랑 똑같은 걸 하고 계셨다. 설마 저분이 우리 엄마일까? 장 회장의 눈이 커졌다. 딸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엄마라는 것을. 찾아가고 싶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엄마 하고 부르고 싶다. 하지만 무섭다. 나 같은 거짓골을 하고 나타나면 엄마가 싫어할까봐. 민지 아빠가 도박 빚만 안 남겼어도 떳떳하게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더 돈 모아서 예쁜 옷 사입고 찾아가야지. 바보 같은 년. 거짓골이면 어때? 그냥 오지. 그냥 와서 엄마라고 부르지. 장 회장은 가슴을 치며 오열했다. 2023년 5월. 용기를 내서 회사 앞으로 찾아갔다.
하지만 경비원들에게 쫓겨났다. 그때 어떤 아저씨가 나를 불렀다. 명함을 주셨다. 순자대부 전무 최영수라고 했다. 최영수? 장 회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뱀처럼 차가워졌다. 눈물이 쏙 들어갔다. 최영수. 자신의 죽은 남동생 아들. 핏줄이라곤 하나뿐이라며 회사 전무 자리에 앉혀주고 친아들처럼 키운 조카였다. 내 유일한 상속자가 될 놈. 최 전무님이 그랬다. 장 회장님은 과거를 부끄러워하신다고. 잃어버린 딸이 있다는 걸 수치스러워 하신다고. 나타나지 않는 게 효도하는 거라고. 이 개만도 못한 놈이. 장 회장의 손에서 수첩이 구겨졌다. 최영수 그놈이 중간에서 딸을 가로막은 것이다. 최 전무님이 생활비를 주겠다고 했다. 대신 각서 하나만 쓰면 된다고 했다. 친자 포기 각서. 민지가 배고파해서 어쩔 수 없이 썼다. 엄마 미안해. 난 엄마 딸 자격도 없나 봐. 으드득. 장 회장의 이가 갈리는 소리가 났다. 내 딸한테 친자 포기 각서를 쓰게 해? 나 몰래? 2024년 2월. 몸이 아프다. 배가 너무 아프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최 전무님께 전화했다. 받지 않는다. 다시 찾아갔더니 깡패들을 불렀다. 장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야, 쥐새끼처럼 어딜 기어와? 내가 죽어야 내 엄마 재산이 다 내 것이 돼. 빨리 죽어주는 게 효도야. 최 전무님이 내 배를 발로 찼다. 너무 아팠다. 민지가 보고 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는 피 섞인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다. 죽어가며 쓴 것이 분명했다. 엄마. 너무 아파. 배가 고파. 민지가 굶고 있어. 엄마 나 좀 살려줘. 한 번만 안아줘. 보고 싶어 엄마. 으아. 최영수. 장 회장은 빈소가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다.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바닥을 뒹굴었다. 그놈이 알고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딸을 그놈은 이미 찾아서 감시하고 괴롭히고 협박하고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내 핏줄을 내 돈으로 키운 개가 물어 죽인 꼴이었다.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 못해. 내 딸을 죽인 고통보다 1000배, 10,000배 더 끔찍하게 갚아줄 거야. 살려달라고 빌어도 소용없어. 내 놈의 피를 말려서 죽여버릴 거야. 장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서늘한 살기가 피어올랐다. 장례식장의 촛불이 그녀의 살기에 흔들렸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후 장 회장의 회사 순자대부 본사 대회의실.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다. 최영수 전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왔다. 고모님 아니 회장님. 갑자기 무슨 긴급 회의입니까?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최영수의 번들거리는 얼굴을 보자 장 회장은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저 더러운 입으로 내 딸을 모욕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구나. 당장이라도 지팡이로 머리통을 날려버리고 싶었지만 장 회장은 꾹 참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더 확실하게 더 잔인하게 밟아줘야 했다. 그래. 영수야. 내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말이다. 밤마다 가위에 눌려. 아이고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드려야겠네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최영수가 걱정하는 척하며 다가왔다. 장 회장은 속으로 칼을 갈았다. 그래. 그래서 유 원장을 좀 정리할까 해서 불렀다. 유 원장이라는 말에 최영수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다. 그 찰나의 표정 변화를 장 회장은 놓치지 않았다. 아이고 회장님. 정정하신데 벌써 무슨 말씀을요? 하지만 회사를 위해서라면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 내 핏줄이라고는 너 하나뿐이니 내가 다 맡아서 해야지. 장 회장은 일부러 힘없는 척 연기했다. 기침을 쿨럭쿨럭 하며 손을 떨었다.
그런데 내가 듣자 하니 관악구 달동네 쪽에 우리 회사 이름으로 돈 빌려 쓰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최영수가 움찔했다. 별거 아닙니다. 악성 채무자들이 좀 있어서요. 제가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사람이 죽어나가도? 장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하지만 최영수는 눈치채지 못했다. 에이, 죽기는 누가 죽습니까? 그냥 겁 좀 줬더니 알아서 꼬리 내리던데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고모님 조카 아닙니까? 일처리 하나는 확실하죠. 장 회장은 테이블 아래서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내 딸의 죽음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다니. 벌레만도 못한 놈. 그래. 고생이 많구나. 오늘 저녁에 내 집으로 와라. 유언 공증을 할 테니. 변호사도 불렀다. 네, 알겠습니다. 고모님만 믿으십시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우 세트 사 들고 가겠습니다. 최영수는 90도로 인사를 하고 싱글벙글하며 나갔다. 닫힌 문을 보며 장 회장은 싸늘하게 웃었다. 그래, 와라. 내 제삿날인 줄도 모르고. 오늘 밤 내가 가진 모든 희망을 갈기갈기 찢어주마. 장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비해. 오늘 밤이다. 그놈이 내 딸한테 했던 짓들. 증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와. 그리고 민지. 죽은 걸로 해. 네? 그게 무슨. 세상에. 그리고 최영수 그놈 귀에 그 반지하 방에서 모녀가 나란히 죽었다고 소문내. 그래야 그놈이 방심하고 기어 나오지.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믿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장 회장은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다. 하지만 딸이 없으면 다 휴지 조각이었다. 수연아, 오늘 밤 엄마가 피해 잔치를 벌일 거야. 하늘에서 똑똑히 지켜봐라. 밤 9시. 강남구 논현동 장 회장의 대저택. 비가 그치고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는 정원으로 검은색 세단이 들어왔다. 최영수였다. 그는 최고급 한우 선물 세트와 꽃바구니를 들고 내렸다. 표정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의기양양했다. 드디어 늙은이가 도장을 찍는구나. 오늘만 지나면 순자 대부는 내 것이다. 최영수는 넥타이를 고쳐 매고 현관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가정부들도 보이지 않았고 거실 조명은 어두침침하게 낮춰져 있었다. 고모님, 저 영수입니다. 약속대로 왔습니다. 최영수가 거실로 들어서자 휠체어에 앉아 있는 장 회장의 뒷모습이 보였다. 창밖을 응시하고 있는 그녀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최영수는 입꼬리를 실룩이며 표정 관리를 했다. 최대한 슬프고 효심 가득한 조카의 얼굴로. 아이고, 불도 안 켜시고. 많이 편찮으신가 봅니다. 왔느냐? 장 회장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다. 최영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꺼내 놓았다. 고모님 말씀하신 유언 공증 서류입니다. 변호사는 오는 길에 차가 막혀서 조금 늦는다고 하네요. 먼저 도장부터 찍으시죠. 제가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최영수가 인주와 도장을 장 회장의 손에 쥐어주었다. 장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쥐었다. 영수야,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잘 지내줄 거지? 아이고, 무슨 섭섭한 말씀을. 대한민국 최고로 모신다니까요. 그리고 회사도 제가 글로벌 기업으로 키울 겁니다. 걱정 마시고 꽝 찍으세요. 최영수의 재촉에 장 회장이 천천히 도장을 들어 올렸다. 서류의 전 재산 상속인 최영수란을 향해 도장이 내려가던 그 순간. 그런데 영수야. 네네? 내 딸 수연이가 정말 미국에서 죽었느냐? 최영수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그는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렇다니까요.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시신도 못 찾았다고 현지 경찰이 그랬습니다.
가슴 아프시겠지만 이제 그만 잊으세요. 시신도 못 찾았다. 네, 뼈 조각 하나 못 찾았답니다. 툭. 장 회장의 손에서 도장이 떨어졌다. 도르르 굴러 최영수의 구두 끝에 멈췄다. 이상하구나. 뭐가요? 얼른 도장 다시 주우세요. 미국에서 죽었다는 내 딸이 왜 관악구 반지하 방에서 썩은 시체로 발견됐을까? 순간 최영수의 동작이 얼어붙었다. 거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갔다. 네? 그게 무슨... 그리고 죽은 내 딸 옆에 있던 일기장에는 왜 내 놈 이름이 적혀 있을까? 장 회장이 휠체어를 빙글 돌렸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장 회장의 얼굴이 조명을 받아 드러났다. 병색이 완연하던 조금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입가에는 서늘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고 고모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내 놈이 죽였지? 내 딸 밥줄 끊고 병원 못 가게 막고 깡패 새끼들 시켜서 배 걷어차고. 장 회장이 소리치며 탁자 위에 있던 서류 뭉치를 최영수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후두둑.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종이들은 유언장이 아니었다. 최영수가 깡패들에게 송금한 내역서, 박수연의 일기장 사본, 그리고 최영수가 회사 돈을 횡령한 장부들이었다. 이게 뭐야? 내 놈 재상이다. 이 살인마 새끼야. 최영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가 이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더 이상 연기는 불가능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 최영수의 눈빛이 표독스럽게 변했다. 아, 들켰네? 늙은 여우 같은 할망구. 최영수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그래, 내가 그랬다. 왜? 억울해? 그러게 진작 죽었어야지. 노망난 늙은이가 돈 움켜쥐고 안 죽으니까 사단이 난 거 아냐. 뭐라고? 그깟 딸년이 뭐라고.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년한테 회사를 넘겨. 내가 이 회사를 위해 바친 청춘이 얼만데. 그녀는 죽어 마땅했어. 내가 아니라. 고모가 죽인 거야. 고모 돈이 그녀를 죽인 거라고. 쳐 죽일 놈. 장 회장이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가 번개처럼 허공을 갈랐다. 짝. 지팡이가 최영수의 뺨을 후려갈겼다. 내 돈이 내 딸을 죽여? 아니, 내 놈의 탐욕이 죽인 거야. 장 회장은 멈추지 않았다. 40년 생선 대가리를 치던 억척스러운 힘으로 지팡이를 휘둘렀다. 어깨, 등, 다리. 닥치는 대로 내려쳤다. 이건 내 딸 밥값이다. 이건 내 딸 병원비다. 이건 내 손녀 눈물값이다. 이 미친 할망구가. 그만 안 해? 최영수가 장 회장의 지팡이를 낚아챘다. 그리고 힘으로 장 회장을 밀쳐버렸다. 털썩. 장 회장이 바닥에 쓰러졌다. 곱게 보내드리려고 했더니 명을 재촉하네. 최영수가 품에서 잭 나이프를 꺼냈다. 은색 칼날이 서늘하게 빛났다. 오늘 여기서 심장마비로 죽는 거야. 그리고 유언장은 내가 다시 쓰면 그만이야. 안 돼. 2층 난간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민지였다. 민지가 울면서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할머니 괴롭히지 마. 나쁜 아저씨 저리 가. 저 꼬맹이는 또 뭐야? 죽었다더니 살아 있었어? 최영수의 눈이 희번덕거렸다. 잘 됐네. 한나란 씨의 모녀 3대가 저승 가면 외롭진 않겠네. 최영수가 칼을 쥔 채 민지에게 다가갔다. 민지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도망치지 않고 쓰러진 장 회장의 앞을 막아섰다. 할머니 건드리지 마. 비켜. 이 조그만 게. 최영수가 민지를 발로 차려는 순간 당. 굉음과 함께 거실 유리창이 박살났다. 최영수가 깜짝 놀라 주춤했다. 우르르르.
깨진 창문과 현관문을 통해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수십 명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 경찰복을 입은 형사들이 권총을 들고 진입했다. 칼 버려. 최영수.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뭐야? 경찰? 최영수는 당황해서 칼을 허공에 휘둘렀다. 오지 마. 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쓰러져 있던 장 회장이 비서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났다. 입가에 묻은 피를 쓱 닦아내며 그녀는 싸늘하게 웃었다. 늦었어, 이 멍청한 놈아. 이 모든 게 생중계되고 있었거든. 장 회장이 가리킨 곳. 거실 구석의 장식장 위에 작은 카메라가 빨간 불을 깜빡이고 있었다. 내가 내 딸 죽였다고 자백한 거, 칼 들고 설치는 거, 내 손녀 협박한 거.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전 국민이 다 봤다. 뭐라고? 내 놈은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이야. 감옥 가기 전에 길거리에서 돌 맞아 죽을걸? 최영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형사들이 달려들어 최영수를 바닥에 짓눌렀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소리.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 줄 알아? 순자대부 회장 될 사람이야. 최영수가 발악하며 고개를 쳐들었다. 장 회장이 그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굽 높은 구두로 최영수의 손등을 지시겨 밟았다. 아, 회장? 넌 그냥 살인자야. 내 딸을 죽인 벌레만도 못한 놈. 장 회장은 허리를 숙여 최영수의 귓가에 속삭였다. 감옥 가서 기도해라. 제발 사형시켜 달라고. 내가 밖에서 널 살려둔 채로 지옥을 맛보게 해줄 테니까. 밥 한 톨 물 한 모금 편하게 못 넘기게 해주마.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는 최영수의 비명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장 회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민지가 달려와 장 회장의 다리를 끌어안았다. 할머니. 피나. 괜찮아? 괜찮다. 이제 다 끝났다. 나쁜 아저씨 같다. 장 회장은 민지를 안아주며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놈은 쉽게 포기할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수천억 자산가 장 회장의 충격적 가족사, 폐륜, 조카, 사촌, 여동생 굶겨 죽이고 7살 조카 손녀까지 살해 시도 등의 뉴스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최영수의 구속영장은 즉시 발부되었다. 장 회장은 민지를 데리고 정식으로 집으로 들어왔다. 민지의 방을 꾸미고 최고급 옷을 입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였다. 뼈만 남았던 민지의 얼굴에 조금씩 살이 오르고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할머니, 이 침대 엄청 푹신해. 구름 같아. 그래? 우리 민지 이제 곰팡이 냄새나는 이불 말고 구름 위에서 자라. 장 회장은 행복해하는 민지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딸 수연이도 이렇게 키워줬어야 했는데. 후회는 아무리 해도 늦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구치소에 수감된 최영수는 독방에 갇혀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숨겨둔 비자금을 이용해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태산의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최영수 측 심신미약 주장.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 안 나. 대형 로펌 태산 장 회장의 학대로 인한 우발적 사고. 정당방위 주장할 것. 뉴스를 보던 장 회장이 리모컨을 TV에 집어던졌다. TV 액정이 박살났다. 심신미약? 술에 취해? 내 딸을 1년을 넘게 괴롭혀놓고 우발적 사고? 장 회장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놈들. 법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려는 수작이었다. 비서실장. 네, 회장님. 태산 로펌? 거기 대표 변호사 당장 오라고 해. 그게. 최영수 측에서 수임료를 100억을 불렀다고 합니다. 웬만한 회유로는 안 넘어올 겁니다. 100억? 장 회장이 코웃음을 쳤다. 돈싸움 하자 이거지? 좋아. 내 전 재산이 500억이야.
아니 건물 팔면 1,000억도 만들어. 놈들이 100억을 쓰면 나는 1,000억을 써서라도 놈들을 밟아버리겠어. 장 회장은 옷을 갈아입었다. 검은색 정장 그리고 붉은색 브로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복장이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다 돈 앞에선 장사 없어. 내가 보여주지. 돈의 진짜 힘이 뭔지. 정의? 웃기지 말라고 해. 내가 사는 게 곧 정의야. 재판이 열리는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장 회장은 민지의 손을 잡고 법원에 나타났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회장님, 신경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카분을 용서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장 회장은 선글라스를 벗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용서? 내 딸을 살려내면 용서해 주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판사님은 똑바로 판결해야 할 거요. 만약 솜방망이 처벌이 나온다면 나는 내 방식대로 심판할 거니까. 법정 안. 수의를 입은 최영수가 들어왔다. 그는 뻔뻔하게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다. 호화 변호인단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판사의 질문에 변호사가 일어났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 고의는 없었습니다. 피해자 박수연 씨는 지병으로 사망한 것이지 피고인이 직접 살해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장 회장 댁에서의 난동은 평소 장 회장의 폭언과 학대에 시달리다 발생한 우발적인 거짓말이야. 방청석에서 장 회장이 벌떡 일어났다. 학대? 내가 저놈을 친자식처럼 키웠어. 유학 보내주고 집 사주고 전무 자리까지 줬어. 근데 내 딸을 굶겨 죽여? 우발적? 정숙하세요. 퇴정시킵니다. 판사가 경고했다. 장 회장은 씩씩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최영수가 장 회장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입모양으로 무언가 속삭였다. 내가 이겨. 두고 봐. 그때였다. 증인석에 의외의 인물이 등장했다. 최영수의 운전기사 김씨였다. 그는 최영수의 모든 악행을 알고 있는 최측근이었다. 최영수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증인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 박수연 씨를 감시했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김씨가 입을 열었다. 네, 전무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박수연 씨가 장 회장님을 만나러 가려고 할 때마다 막았고 깡패들을 시켜서 겁을 줬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 얼마 받았어? 저 늙은이가 얼마 줬어? 최영수가 소리쳤다.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리고 전무님이 박수연 씨가 죽던 날 그 집에 갔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다. 장 회장의 눈이 커졌다. 죽던 날? 그건 몰랐던 사실이었다. 가서 뭘 했습니까? 박수연 씨가 살려달라고 물 좀 달라고 했는데 전무님이 물병을 발로 차 버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냥 죽어. 그래야 깔끔해. 라고 말하면서요. 으아, 죽여버릴 거야. 장 회장이 이성을 잃고 피고인석으로 달려들었다. 법원 경위들이 막아섰지만 노파의 분노는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최영수의 얼굴에 정확히 명중시켰다. 내 딸 살려내. 내 딸 살려내 이 악마 새끼야. 아수라장이 된 법정. 최영수는 얼굴을 감싸 쥐고 엎드렸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장 회장은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판사 양반. 여기 증거가 하나 더 있어. 장 회장의 비서가 대형 스크린을 연결했다. 화면에는 최영수가 구치소 접견실에서 변호사와 나누던 대화 영상이 재생되었다. 몰래카메라였다. 변호사님 100억 드렸잖아요. 무조건 집유집행유예로 빼내세요. 나가면 그 할망구부터 죽일 겁니다. 이번엔 실수 안 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청부 살인해서 묻어버릴 겁니다.
법정 안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변호사들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재판장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반성은커녕 출소 후 보복살인을 모의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찍힌 것이다. 저건 불법 도청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최영수의 변호사가 발악했다. 불법? 내 손녀 목숨이 달렸는데 불법이 대수야? 장 회장이 소리쳤다. 판사가 안경을 고쳐 썼다. 그의 눈빛이 엄해졌다. 피고인 최영수.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증거인멸 및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군요. 판결은 가혹했다. 피고인 최영수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합니다. 땅. 최영수가 자리에 주저앉았다. 사형? 말도 안 돼. 내가 100억을 썼는데. 내가 누군데? 방청석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장 회장은 그 자리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수연아, 들었니? 사형이란다. 내 원수 엄마가 갚았다. 하지만 최영수는 끌려나가면서도 장 회장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안 끝나. 아직 안 끝났어. 내 숨이 붙어 있는 한 넌 절대 편하게 못 자. 내 친구들이 가만 있을 줄 알아? 그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최영수가 사채 시장에서 키운 어둠의 세력들, 그 잔당들이 아직 거리에 남아 있었다. 며칠 후 평화로운 주말 오후. 장 회장과 민지는 오랜만에 외출을 했다. 민지가 가고 싶어 했던 놀이공원이었다. 솜사탕을 들고 해맑게 웃는 민지를 보며 장 회장은 4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다. 할머니, 나 저거 타고 싶어. 회전목마. 그래. 다 타자. 할미가 놀이공원 통째로 빌릴까?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인파 속에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가 숨어 있었다. 최영수의 오른팔이자 조직의 행동대장이었던 독사조 씨였다. 그는 품속에 날카로운 사시미 칼을 숨기고 있었다. 형님 원수. 내가 갚는다. 조 씨가 장 회장의 등 뒤로 소리 없이 접근했다. 장 회장은 민지의 사진을 찍어주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때 민지가 소리쳤다. 할머니. 뒤에. 장 회장이 본능적으로 뒤를 돌았다. 칼날이 번쩍이며 그녀의 복부를 향해 날아들었다. 피할 틈이 없었다. 장 회장은 순간적으로 민지를 감싸 안으며 등을 돌렸다. 푸.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장 회장의 등에 칼이 깊숙이 박혔다. 할머니. 민지의 비명 소리가 놀이공원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장 회장은 쓰러지면서도 민지를 놓지 않았다. 뜨거운 피가 민지의 하얀 원피스를 붉게 물들였다. 지야. 다친데? 없니? 할머니. 피나. 눈 떠. 죽지 마. 경호원들이 달려와 범인을 제압했지만 장 회장의 의식은 이미 흐려지고 있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다. 수연이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다. 이제 가는 건가? 수연아, 엄마가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 우리 민지. 아직 혼자 못 두는데.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500억 자산가 강남의 독사 장옥분 회장이 손녀를 지키려다 쓰러졌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이 될 것인가? 햇살이 눈부시게 부서지는 주말 오후였다. 장 회장은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짚고 민지의 손을 잡은 채 놀이공원 입구에 서 있었다. 민지의 눈은 호기심과 설렘으로 반짝거렸다. 할머니, 저기 풍선 봐요. 솜사탕도 있어요. 그래. 다 사주마. 저기 있는 거 다 사. 장 회장은 지갑을 여는 것이 즐거웠다. 40년 동안 돈은 그저 숫자에 불과했고 남을 짓밟는 무기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민지가 솜사탕을 한 입 베어 물고 달콤해 하며 웃을 때 장 회장은 비로소 돈이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두 사람은 회전목마를 탔다.
돌아가는 목마 위에서 민지가 손을 흔들었다. 장 회장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수연아, 보고 있니? 내 딸이 이렇게 웃는다. 엄마가 이제야 할미 노릇을 한다. 하지만 평화는 찰나였다. 인파 속에서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가 뱀처럼 스르르 다가오고 있었다. 최영수가 구치소 안에서 마지막으로 사주한 청부업자 일명 독사조 씨였다. 그는 품속에 30cm가 넘는 사시미 칼을 숨기고 있었다. 그의 눈은 오직 장 회장의 등만을 노리고 있었다. 최 전무님이 약속했어. 이 할망구만 처리하면 내 빚 다 탕감해주고 10억 준다고. 미안하지만 죽어줘야겠어. 회전 목마가 멈추고 민지가 달려왔다. 할머니, 나 사진 찍어줘. 오냐, 저기 꽃밭에 서보렴. 장 회장이 휴대폰을 꺼내 들고 민지를 향해 섰다. 민지의 등 뒤로 사람들이 오고 갔다. 그때 민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이의 시선이 장 회장의 등 뒤를 향했다. 할머니. 뒤에? 민지의 비명에 장 회장이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번쩍. 은색 칼날이 햇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다. 피할 틈도 없었다. 남자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죽어라. 장옥분. 칼날이 장 회장의 복부를 향해 직선으로 날아들었다. 그 짧은 순간 장 회장의 머릿속에 스친 생각은 단 하나였다. 민지가 본다. 민지가 다친다. 장 회장은 몸을 피하는 대신 오히려 앞으로 몸을 날려 민지를 감싸 안고 등을 돌렸다. 푸. 둔탁하고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다. 칼날이 두꺼운 외투를 뚫고 장 회장의 등에 깊숙이 박혔다. 장 회장의 입에서 단말마가 터져 나왔다. 뜨거운 피가 솟구쳐 민지의 하얀 원피스에 튀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야! 칼이야. 사람 살려. 범인은 칼을 빼내 다시 찌르려 했다. 하지만 장 회장은 쓰러지면서도 민지를 품에서 놓지 않았다. 그녀는 피를 토하며 범인의 바지가랑이를 부여잡았다. 내 손녀. 건드리면 죽여버린다. 지옥에서 온 악기 같은 눈빛이었다. 범인이 그 기세에 눌려 주춤하는 사이 잠복해 있던 경호원들이 달려들었다. 우당탕. 범인이 제압되고 바닥에 처박혔다. 할머니. 할머니. 민지가 피투성이가 된 장 회장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장 회장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다. 멀리서 딸 수연이가 손을 흔드는 것 같았다. 안 돼. 아직은 안 돼. 나 죽으면 우리 민지 누가 지켜. 장 회장은 흐려지는 정신을 부여잡으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등에서 쏟아지는 피가 생명을 앗아가고 있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대학병원 수술실 앞은 침통했다. 장 회장의 비서실장과 임원들 그리고 민지가 복도를 지키고 있었다. 수술 중 램프가 켜진 지 벌써 5시간째였다. 민지는 수술실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옷에 묻은 할머니의 피는 검붉게 굳어 있었다. 민지 아가씨, 가서 옷이라도 갈아입으시죠. 식사도 하셔야. 싫어. 할머니 나올 때까지 안 가. 내가 사진 찍자고 해서. 나 때문에 할머니가 다친 거야. 흐앙. 민지의 통곡에 건장한 경호원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수술실 안은 전쟁터였다. 장 회장의 심박수가 요동쳤다. 혈압 40까지 떨어졌습니다. 출혈이 너무 심해요. 수혈팩 더 가져와. 이대로 못 보낸다. 살려내야 해. 장 회장은 꿈을 꾸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걷고 있었다.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다. 그곳에 수연이가 서 있었다. 젊고 예쁜 모습 그대로. 수연아. 엄마. 엄마가 미안해. 너무 늦게 찾아서. 너무 많이 아프게 해서 미안해. 장 회장이 딸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수연이가 단호하게 손을 저었다. 오지 마. 엄마는 올 때가 아니야.
힘들다, 수연아. 이제 그만 쉬고 싶어. 너 따라서 갈래? 안 돼. 뒤를 봐. 민지가 울고 있잖아. 엄마가 약속했잖아. 민지 지켜준다고. 수연이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엄마는 독사 장옥분이잖아. 고작 칼 한 번 맞았다고 쓰러질 거야? 일어나. 일어나서 민지한테 밥 해줘야지. 수연이가 장 회장의 가슴을 콱 밀쳤다. 장 회장이 눈을 번쩍 떴다. 산소호흡기 너머로 하얀 천장이 보였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삐, 삐, 삐. 회장님. 회장님 의식 돌아오셨습니까? 의료진이 달려왔다. 장 회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옆을 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민지가 울다가 지쳐 잠든 모습이 보였다. 장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살아 돌아왔다. 지옥 문턱에서 딸에게 쫓겨나 다시 이 지독한 현실로 돌아왔다. 그래. 내가 죽으면 최영수 그놈이 웃겠지. 어림없다. 내 손녀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대가 피눈물로 갚아주마. 장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부활이었다. 더 독하고 더 무자비한 복수의 화신으로. 장 회장이 깨어났다는 소식은 뉴스를 통해 전국에 타전되었다. 동시에 그녀를 찌른 범인이 최영수의 사주를 받은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여론은 폭발했다. 하지만 장 회장은 경찰의 수사만 기다릴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일반 병실로 옮기자마자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놈들. 아직 밖에서 숨쉬고 있지? 네. 최영수의 잔당들이 뿔뿔이 흩어져 잠적했습니다. 대포폰을 쓰고 있어서 경찰도 추적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장 회장은 링거를 꽂은 팔로 협탁 서랍을 열었다. 수표책을 꺼냈다. 망설임 없이 백지 수표 한 장을 찢어 비서실장에게 건넸다. 현상금 걸어. 네? 현상금이라뇨? 그 칼잡이 놈이랑 연관된 놈들. 그리고 최영수 밑에서 밥 얻어먹던 놈들. 놈들의 위치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두당 1억씩 준다고 해. 아니 잡아서 데려오면 5억 줘. 회장님. 그건 돈이 너무. 돈? 내가 죽다 살아나 보니까 돈 그거 다 종이 쪼가리더라. 내 손녀 목숨값에 비하면 1000억도 껌값이야. 대한민국 바닥을 다 뒤집어서라도 잡아들여. 씨를 말려버리겠어. 장 회장의 명령은 즉시 실행되었다. 최영수 잔당 검거 현상금 1인당 1억. 이 소문은 찌라시와 SNS를 타고 음지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전국의 흥신소, 심부름센터, 레카기사, 배달 라이더들까지 눈에 불을 켜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폭들의 의리? 1억 앞에선 휴지 조각이었다. 형님 죄송합니다. 1억이면 제가 빚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어서요. 어둠 속에 숨어있던 쥐새끼들이 부하들의 배신으로 혹은 시민들의 제보로 하나둘씩 빛으로 끌려 나왔다. 경찰서 유치장은 최영수의 잔당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서로 먼저 불겠다며 아우성쳤다. 제가 안 그랬어요. 최 전무가 시킨 거예요. 저놈이 칼 준비했어요. 저는 막만 봤다니까요. 장 회장의 병실 TV에는 줄줄이 굴비처럼 엮여 들어가는 조폭들의 모습이 생중계되었다. 장 회장은 민지가 깎아주는 사과를 받아먹으며 차갑게 웃었다. 보고 있냐, 최영수? 내 놈의 손발이 다 잘려나가는 꼴을. 이제 내 놈 곁엔 아무도 없다. 할머니 이제 나쁜 사람들 다 잡힌 거야? 그럼. 할미가 돈으로 금을 쳐서 싹 다 잡았다. 이제 우리 민지 털끝 하나 못 건드려. 안심해. 장 회장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아직 차가웠다. 가장 큰 몸통 최영수. 그놈에게 줄 마지막 선물이 남아 있었다.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 그것이 장 회장이 준비한 피날레였다. 서울구치소 최상 보안 등급의 독방. 최영수는 미쳐가고 있었다.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데다
자신이 사주한 칼잡이가 실패했다는 소식, 그리고 자신의 모든 조직이 장 회장의 돈다발 공격에 와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를 미치게 하는 건 구치소 생활 그 자체였다. 장 회장은 교도소장에게 거액의 발전 기금을 기탁하며 단 하나의 조건을 걸었다. 최영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관리해 주시오. 독방의 형광등은 24시간 꺼지지 않았다. 최영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눈을 감아도 붉은 빛이 망막을 찔렀다. 식사는 최악이었다. 규정대로 나오지만 묘하게 밥은 설익어 있고 국은 맹물이었다. 영치금은 전액 압류되어 사제 음식은커녕 칫솔 하나 살 수 없었다. 꺼내줘. 나 좀 꺼내줘. 내 변호사 불러. 최영수가 철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건 교도관의 차가운 대답뿐이었다. 1403번 조용히 해. 변호사? 너 다 사임했어. 수임료 줄 돈 없다며. 국선 변호사도 너 맡기 싫다고 난리야. 으아. 내가 누군데? 내가 순자대부 주인이야. 최영수는 바닥을 뒹굴었다. 그때 철문 배식구로 편지 한 통이 툭 떨어졌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봉투에서 나는 희미한 향수 냄새. 장 회장이 즐겨 쓰던 그 향기였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사진 한 장이 나왔다. 고급 레스토랑 창가 자리. 장 회장과 민지가 스테이크를 썰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민지는 몰라보게 예뻐졌고 명품 옷을 입고 있었다. 그 뒤로 보이는 배경은 최영수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장 회장의 회사 사옥이었다. 그리고 사진 뒤에 적힌 짧고 강렬한 메시지. 내가 굶겨 죽이려던 내 손녀는 내 돈으로 이렇게 잘 크고 있다. 너는 거기서 쥐새끼처럼 평생 부러워하다 죽어라. 자살도 꿈꾸지 마. CCTV가 널 지켜보고 있으니까.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고통받아라. 마이너스 5분. 크아. 최영수는 사진을 갈기갈기 찢으며 발광했다. 벽에 머리를 찍고 자신의 허벅지를 쥐어뜯었다. 내 돈. 그거 다 내 돈이었어. 저 꼬맹이가 내 돈을 쓰고 있어. 안 돼. 안 돼. 탐욕에 눈이 먼 그는 결국 정신줄을 놓고 말았다. 그는 밤마다 헛것을 보았다. 굶어 죽은 박수연이 나타나 썩은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환영. 장 회장이 1억 원짜리 수표 다발로 자신의 뺨을 때리는 환영. 잘못했어요. 밥 좀 주세요. 살려주세요. 독방에 갇힌 채 자신의 배설물 위에서 뒹굴며 허공에 대고 비는 미치광이. 그것이 한때 강남을 호령하려 했던 최영수의 비참한 말로였다. 장 회장의 복수는 완벽했다. 그를 죽이지 않고 스스로 지옥을 살게 만들었으니까. 시간은 흘러 1년 후 따스한 봄날. 경기도의 한 양지 바른 추모공원.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는 언덕 위로 장 회장과 민지가 걸어 올라왔다. 장 회장의 걸음은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얼굴색은 훨씬 편안해 보였다. 훌쩍 자란 민지는 이제 장 회장을 부축할 만큼 의젓해져 있었다. 엄마, 우리 왔어. 민지가 수연의 묘비 앞에 섰다. 묘비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고기 반찬, 그리고 수연이가 생전 그토록 좋아했던 프리지아 꽃다발이 놓였다. 수연아. 엄마 왔다. 장 회장이 비석을 쓰다듬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딸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다. 그녀는 돗자리를 펴고 앉아 딸에게 말을 걸었다. 많이 늦었지? 1년 만에야 제대로 밥상을 차려주는구나. 거기선 배 안 고프지? 누가 밥 안 준다고 구박 안 하지? 장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다. 내 원수들 이제 세상에 없다. 최영수 그놈은 감옥에서 미쳐서 제 똥오줌도 못 가린단다. 그러니 넌 이제 편히 쉬어라. 억울한 거 분한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예쁜 꽃구경이나 하면서 쉬어.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밥그릇 위로 장 회장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마치 딸이 알았어, 엄마. 고마워.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할머니 엄마가 웃는 것 같아. 바람이 따뜻해. 민지가 하늘을 보며 말했다. 그러게. 우리 딸 이제야 웃는구나. 장 회장은 민지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었던 할머니의 손과 보드라운 손녀의 손이 하나로 포개졌다. 민지야. 응? 할미는 이제 여한이 없다. 널 이렇게 건강하게 키웠고 엄마 원수도 갚았으니까. 이제 남은 생은 덤이라고 생각하고 살란다. 에이 할머니 또 그런 소리. 나 대학 갈 때까지 아니 시집가서 애 낳을 때까지 산다고 약속했잖아. 민지가 입을 삐죽거리자 장 회장이 껄껄 웃었다. 호탕한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다. 그래. 악착같이 살아야지. 내가 죽어서 저승 가면 내 엄마한테 자랑할 게 많아야 하니까. 우리 민지가 이렇게 예쁘게 컸다. 공부도 잘한다.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 바치려면 오래 살아야지. 장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의 흙을 털어내며 딸의 비석을 한 번 더 어루만졌다. 잘 있어라 내 딸. 엄마가 민지 다 키워놓고 그때 다시 올게. 그때는 엄마가 지어준 따뜻한 밥 같이 먹자. 사랑한다 수연아. 장 회장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앞에는 민지가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희망 지켜야 할 이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벚꽃길을 내려갔다. 할머니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글쎄다. 우리 강아지 먹고 싶은 거 다 사주마. 나는 할머니표 김치찌개. 돼지고기 많이 넣고 두부도 넣고. 그래 가자. 시장 들러서 제일 좋은 고기 끊어다가 보글보글 끓여주마. 두 사람의 그림자가 봄볕 아래 길게 늘어졌다. 45년의 한 핏빛 복수 그리고 뒤늦은 후회. 그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이제는 따뜻한 밥 짓는 냄새와 가족의 사랑만이 남았다. 독사 장옥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독사가 아니었다. 그저 손녀를 사랑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따뜻한 할머니였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지옥을 맛보고 착하게 산 자는 결국 복을 받는다는 진리. 그리고 핏줄의 끈끈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을 울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감동적이고 통쾌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